토트넘이 오늘도 뉴캐슬에게 패배를 하면서 강등 싸움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단 리즈가 첼시랑 비겼어요. 승점 1점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맨유에게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맨유에게 먹혀서 비겼는데, 만약에 웨스트햄이 이겼으면 정말 토트넘하고 승점이 좁혀지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보면 일단 리즈가 오늘 토트넘은 지고 리즈는 비겨서 리즈와 토트넘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토트넘이 16위가 됐고요. 노팅엄은 아직 경기를 한 경기 덜한 상태에서 토트넘과 승점 3점 차이, 그리고 웨스트햄이 오늘 아쉽게 비겼는데 그러면서 승점이 토트넘과 5점 차이가 됐습니다. 또 일정 자체가 안 좋잖아요. 다음 경기 북런던 더비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토트넘이 아래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 내리막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토트넘 최근 16경기, 요 첼시전이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기점이었어요. 그 순위를 보면 그때 당시에 토트넘이 3등이었습니다. 10라운드에. 근데 3등에서 쭉 내려와서 15등이 된 거거든요. 이제는 16등이 됐죠. 근데 요 기간 동안 16경기에서 승리한 경기가 브렌트포드전과 크리스탈 팰리스전 2경기밖에 없습니다. 2승 6무 9패. 처참한 성적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 진지하게 강등권 싸움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 지표를 보면요, 패배한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한 경기예요. 뉴캐슬이 오늘 골 기대값 2.29고요. 토트넘은 1.76입니다. 근데 슈팅 숫자가 많아서 이제 골 기대값이 좀 올라간 거지, 유효 슈팅은 오늘 2번밖에 없었어요. 유효 슈팅이. 그만큼 득점에 관련해서 특히나 공격을 할 때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거의 실종이 됐거든요. 선수를 너무 많이 잃어서 쓸 수 있는 선수가 없기도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 토트넘이 후방에서 했던 전략이 짧게 풀어나가는 걸 못하니까 수비 라인에서 그냥 앞으로 뻥 때려주는 걸로 일관을 합니다. 프랭크 감독이 사실 브렌트포드는 약팀이니까 뒤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으로 뻥, 이걸로 이제 앞쪽에 은베모도 있고 위사도 있고 아이반 토니도 있고 케빈 시아데도 있고 빠른 선수가 많으니까 그걸로 그래도 브렌트포드에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냈었죠. 근데 토트넘에서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안 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어떤 거냐면, 오늘 뉴캐슬이 토트넘을 후방 빌드업이 약하니까 앞쪽에서 눌러줬거든요. 강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이렇게 되면 최전방에서 3명 미드필더 라인이 이렇게 1대1로 대치가 되다가 한 명이 올라가서 반더벤을 압박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3대2가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백이 올라와서 한 명을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쪽에서 이런 식이 됩니다. 솔랑키, 사비 시몬스, 오도베르 한 명씩 압박, 그리고 갤러거를 센터백 하나가 올라와서 압박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토트넘이 노렸던 포인트가 이쪽이거든요. 오도베르, 그리고 이제 뉴캐슬의 이제 왼쪽 풀백이 오늘 경기는 덴번이었어요. 덴번은 키가 크지만 당연하게도 민첩성이 오도베르보단 떨어지는 선수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토트넘이 노렸던 부분이 덴번을 끌어냅니다. 이 공간으로 그냥 롱킥을 차 넣고 이 공간으로 오도베르가 뛴다거나 아니면 솔랑키가 뛰어나가면서 여기서의 싸움을 걸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토트넘의 문제가 저것만 주구장창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저게 나름 몇 차례 통했어요. 한두 번은 통하지만 롱킥을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모든 팀이 읽히게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때 토트넘이 아치그레이가 볼을 잡을 때 뉴캐슬의 왼쪽 공격수인 반스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최전방 공격 지역을 보면 갤러거가 이제 앞쪽에 있을 때 갤러거를 막는 선수가 센터백 보트만이에요. 그리고 보트만이 달려나오니까 요 뒤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순간 오도베르가 살짝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덴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가 뻥 차는 거예요. 이 앞쪽으로. 뻥 차면 이제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뻥 찼을 때 떨어지는 순간 덴번이 뛰어가면서 오도베르랑 경합을 하는데 당연히 요 싸움에서 오도베르가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오도베르가 덴번을 돌파하는 성공을 합니다.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컷백이 들어오는 거죠. 시몬스에게 좋은 찬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제 뉴캐슬이 앞쪽에서 막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있었던 또 아치그레이가 볼 잡자마자 뻥 찹니다. 그럼 이 앞으로 어떤 이제 움직임이 나오냐? 똑같아요. 오도베르가 내려오면서 덴번을 끌어냈고요. 덴번의 뒷공간이 열리잖아요. 이때 뻥 찬 이 볼이 이 앞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갤러거가 뜁니다. 이번엔. 그래서 한 번의 롱킥에 갤러거가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런 장면이죠. 이런 걸 보면 오늘 토트넘은 명확하게 본인들이 노리려는 패턴이 있었어요. 요 장면이 뉴캐슬이 어떤 식으로 압박하는지가 드러나요. 최전방에서 고든이 드라구신, 그리고 미드필더인 조일록이 반더벤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렇게 되면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사비 시몬스가 이렇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사실 만들어가는 팀이라면 이렇게 끌어내면서 사비 시몬스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요 작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이제 뉴캐슬은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올려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미드필더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사비 시몬스한테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사비 시몬스 쪽으로는 아예 주질 못하고 또다시 측면으로 돌립니다. 그럼 측면으로 돌리면 아치그레이가 또 받아서 뻥 차요. 이 장면도 똑같죠. 오도베르가 내려오면서 덴번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또다시 그냥 아치그레이의 뻥, 그러면 뒷공간에서 뻥 찼을 때 이 공간으로 떨어지고요. 이 공간에서 이번에는 솔랑키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경합을 합니다. 처음에는 끌어내고 롱킥 몇 번은 통해도 두 번, 세 번 90분 내내 반복이 되면 뉴캐슬의 선수들이 대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몇 번의 롱킥을 제외하고는 토트넘이 위협적인 장면을 아예 못 만들어내요. 특히나 전반전 같은 경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한 골을 못 넘는 그런 골 기대값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이렇게 전형을 만들고 있을 때 뉴캐슬이 달려나와서 이제 압박을 해요. 그러면 압박을 했을 때 롱킥을 그냥 뻥 붙여줍니다. 세밀한 패스는 아니니까 이 볼이 뉴캐슬 쪽한테 가요. 그럼 뉴캐슬 쪽이 볼을 잡는 순간 그때 이 앞쪽에서 달려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려들다가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뉴캐슬이 풀어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패턴이 결국에는 이 토트넘은 뻥 차내고 턴오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압박을 해서 앞쪽에서 빼앗아 오겠다 이건데, 이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저 세컨볼 상황에서 볼을 가져오는 빈도가 시즌 전반기보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달려들다가 역동작에 걸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런 장면으로 먹힐 뻔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뉴캐슬의 압박 방식이 똑같습니다. 최전방에서 2명이 압박을 하고 있고 미드필더에서도 2명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4명의 수비가 이제 뒤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4-2의 전형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뉴캐슬은.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뉴캐슬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또 그냥 뻥 찼어요. 근데 이 볼이 이제는 뉴캐슬이 다 알고 있으니까 뻥 찼을 때 그대로 그냥 뉴캐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그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막 달려들어요. 근데 이 달려들 때 뉴캐슬이 한 박자 이 토트넘의 압박이 늦으니까 패스로 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드는 게 이제 전술이다 보니까 뒤에서 비수마와 사르가 있었는데 이때 비수마가 튀어나갔어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요것도 약속이 좀 잘못되기도 했어요. 왜냐? 사르가 튀어나가야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를 잡아야 되고 비수마는 본인의 또 앞에 있는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비수마가 여기서 본인의 멀리 있는 선수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비수마 쪽으로 한 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수마가 섣불리 튀어나가니까 비수마가 튀어나갔을 때 뒤로 빠지는 선수를 놓치게 되고, 여기서 뉴캐슬은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비수마의 이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게 돼요. 저런 달려드는 수비가 안 통했을 때 역동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내주면 토트넘의 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뒷공간을 그대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이 앞에서 아무도 견제를 안 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뉴캐슬의 선수들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 윌록이 반더벤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가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니까 조일록이 뛰어 들어갔고 여기서 반더벤이 달려오는 것을 그래도 잘 제껴낸 다음에 여기서 조일록이 접은 다음에 득점하는 장면까지 나왔었죠. 물론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운이 좋았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가 살짝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오프사이드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요런 형태를 보면 접근했던 이 경기의 방식 자체가 그냥 중원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뻥 뛰어나갔다가 볼을 뺏기면 달려나가면서 그냥 달려드는 수비, 이 정도밖에 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캐슬이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올 때 뒷공간을 많이 노렸어요. 엘랑가라던가 반스라던가 워낙에 빠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늘상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뒤에서 뻥 앞으로 차놓고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막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하려다가 여기서 볼을 못 뺏으면 바로 공간이 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런 장면들에서 토트넘이 또다시 뉴캐슬에게 계속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반전에 그 뉴캐슬이 코너킥 횟수가 엄청 많았죠. 유독 달려들다가 뒷공간 나니까 그 뒷공간을 커버하다가 계속 코너킥을 내줬던, 그래서 전반전에만 코너킥이 뉴캐슬이 9개, 그리고 토트넘은 한 번도 코너킥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킥이 많았지만 뉴캐슬이 득점은 정작 못했잖아요. 그래도 득점이 나올 때 보면 뉴캐슬이 결국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요. 요 싸움이었거든요. 여기서 토트넘이 걷어냈습니다. 세컨볼을 뉴캐슬이 가져왔고요. 일단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오른쪽으로 볼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볼을 받았던 이제 엘랑가가 볼 잡자마자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위치의 선수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엘랑가가 욕심내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고요. 그래야 이제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던 패스가 다시금 바깥으로 건너 나옵니다. 요게 이제 일부러 하는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수비가 이렇게 되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수비가 이거를 노린 거고, 이때 수비가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 타이밍이 딱 왔을 때 토트넘의 수비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순간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뉴캐슬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준비가 잘 됐었던 이런 세트피스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온 걸 반대편에서 티아우가 머리로 헤더, 여기서 이제 그래도 비카리오가 선방을 했는데 선방을 한 것을 다시금, 이것도 약간 집중력이 아쉬웠어요. 뒤쪽에서 분명히 티아우가 2명 사이에서 헤더를 했고 심지어 맞고 나온 볼이 있었어요. 세컨볼이. 근데 여기서도 세컨볼이 나왔지만 다시금 티아오가 달려들면서 득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치그레이랑 사르 사이였죠. 전반전만 보면 확실히 이 토트넘이 경기력도 많이 뉴캐슬에게 내주고, 사실상 프랭크 감독이 참 경기 운영을 못한다, 너무 투박한 축구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뉴캐슬이 후반전에 좀 선택을 잘못했던 게, 토트넘이 실점을 했으니까 토트넘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어차피 공격 전개를 못하는데 뉴캐슬이 약간 내려앉습니다. 요게 이제 실책이었어요. 에디아우 감독의. 약간 내려앉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토트넘이 수비가 내려가 있으면 당연히 볼을 조금 더 위쪽에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박스 안으로 붙여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필살기 코너킥이 나옵니다. 그 뉴캐슬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오히려 토트넘은 앞쪽에서 압박을 해버리면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부족하고, 코너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위협적인 팀이잖아요. 근데 코너킥을 내주는 장면을 연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 토트넘의 오늘 경기 사실 가장 좋았던 장면, 유일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코너킥 전술은 기가 막혀요. 뒤에서 사르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반더벤 골키퍼를 앞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사르가 뒤로 빠져있고 반더벤은 골키퍼를 막고 있죠. 못 나오게. 그래서 볼이 뒤쪽으로 넘어왔을 때 사르가 떨어뜨려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반더벤이 골키퍼를 못 나오게 막았어요. 아예 이 반더벤의 이 제스처를 보면 볼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골키퍼만 막고 있어요. 골키퍼만. 그리고 사르가 머리에 맞출 때 뉴캐슬의 닉 포프 골키퍼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르가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의 득점. 요 세트피스 하나만큼은 토트넘이 분명히 잘하긴 한다. 근데 이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경기력이 너무 할 정도로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벤탄쿠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3선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진짜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중간에 설상가상으로 조금 내려와서 풀어줄 수 있는 오도베르까지 부상을 당했죠. 이것도 사실 오도베르가 얼마나 부상이 심각하냐도 사실 끝나고 나서 좀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오도베르가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으니까 비수마가 일단 빠지고요. 후반전엔 팔리냐가 들어왔었고 갤러거를 측면으로 보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티스텔을 넣었어요. 근데 마티스텔이 오른쪽에서 뛸 수 없으니까 갤러거를 오른쪽으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팔리냐, 사르, 시몬스를 가운데 두면서 텔을 왼쪽에 둡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요 3선에 팔리냐와 사르가 매우 투박한 유형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전개해 줄 수 있는, 전반전에도 뭐 이런 루트는 없었지만 후반전에 더욱더 저게 좀 안 좋아져요. 이 장면 보면 뉴캐슬이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사르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사르가 이제 볼을 잡았을 때 내려오니까 뉴캐슬의 미드필더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팔리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리냐가 요 공간에 있으니까 뉴캐슬의 압박이 순간적으로 미스가 났어요. 사르가 볼을 잡았을 때 시몬스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르가 이 패스를 준다는 게 여기서 미스가 나가지고 패스가 부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코앞에 있는 시몬스에게 못 주면서 그냥 그대로 볼이 뒤로 흐르는, 이런 장면을 보면 팔리냐든 사르든 갤러거든 중원에서 볼을 잡아서 우리의 공격 자원들, 사비 시몬스, 솔랑키,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에게 주는 요 패스 자체가 1차적인 패스가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공격 지역으로 패스가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롱킥을 또 많이 때리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실점이 나올 때도 미스부터 시작이었어요. 본인들의 미스. 이게 뉴캐슬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이 걷어냈고요. 이 걷어낸 볼이 뒤에서 토트넘 볼로 연결이 됐어요. 뉴캐슬의 선수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걷어낸 볼이 토트넘 쪽으로 가면서 역습할 수 있는 기회, 너무나 좋은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을 끌고 갤러거가 뛰고 있고요. 사비 시몬스가 뜁니다. 뉴캐슬의 수비가 없어요. 근데 갤러거가 시몬스에게 주다가 이 볼이 여기서 걸립니다. 갤러거의 단점이죠. 세밀함이 부족한 거. 그러다 보니까 요 패스가 끊기면서 문제가 뭐냐,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달려나오고 있었어요. 역습 때문에. 근데 끊기면 바로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패스가.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겁니다. 끊기자마자 여기서 토트넘의 선수들 보면 대부분이 막 달려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비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캐슬이 끊어내자마자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는데 반대편의 공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고,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볼이 넘어가니까 헐레벌떡 팔리냐가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면 갤러거가 미스를 한 곳이 요 가운데다 보니까 갤러거가 오른쪽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팔리냐가 끌려 나오니까 가운데의 선수가 또 비게 되고,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 이 선수가 받아서 고든에게 패스 주는, 그래서 고든이 볼을 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스무스하게 이제 공격이 또 전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고든이 잘하긴 했어요. 고든이 여기서 볼 잡은 다음에 빙글빙글 돌면서 갤러거를 1대1 싸움에서 이겼고, 돌파가 될 때 팔리냐가 끌려 나왔고 고든이 안쪽으로 밀어줬는데, 이 안쪽으로 밀어준 볼을 가운데에서 램지가 원터치로 돌려넣습니다. 근데 이 골이 사실 토트넘이 조금만 이제 세밀함을 갖췄다면, 상대에게 볼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득점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롱킥을 때리는데도 롱킥이 매우 안 좋아요.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이제 드라구신이 이제 경기 막판에 급하니까 롱킥을 때려요. 근데 롱킥을 때릴 때 반대편으로 넘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일단 마티스텔 쪽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 롱킥이 애초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그냥 터치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마티스텔 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롱패스가 부정확하다는 거. 1번. 비카리오가 볼을 잡았는데 지고 있는데 만들어가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팔리냐에게 줬는데 팔리냐가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팀들은 팔리냐가 내려왔을 때 압박을 받으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다거나 내려온다거나 요 공간을 또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리냐가 볼을 받아서 다시 뒤로 줬는데, 팔리냐가 분명히 한 명을 끌고 내려왔는데 비카리오가 볼을 받았을 때 팔리냐의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비카리오도 없어서 그냥 뻥 차요. 비카리오도 킥이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카리오의 킥도 그냥 그대로 터치라인을 넘어갑니다. 만들어가는 게 부족한 그런 장면도 있고, 여기서 팔리냐가 이제 롱킥을 하는데 이때 마티스텔이 뜁니다.
근데 보통은 솔랑키를 향해서 이제 머리를 노려야 되죠. 근데 이게 타겟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마티스텔한테 그냥 넘겨요. 그러면 마티스텔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이 싸움에서 보트만이나 티아우나 이런 선수랑 싸워야 되는데 마티스텔이 안 되죠. 제공권 싸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뉴캐슬이 편안하게 그냥 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마티스텔하고 또 싸울 때 주변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도 없어요.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반증이죠.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이제 여기 공간이 있어야 효과적인 롱킥이 되는데 그런 롱킥도 없었다. 드라구신이 볼을 잡았는데 어쨌든 뉴캐슬이 마지막엔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아서 수비가 많아요. 근데 솔랑키가 앞에 있습니다. 솔랑키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있죠. 근데 급하다고 그냥 솔랑키한테 줍니다. 근데 솔랑키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으니까. 그래서 솔랑키가 내려오는데 드라구신은 크로스를 올렸어요. 당연하게도 뉴캐슬의 볼이 됩니다. 이게 진짜 추가 시간 거의 끝나기 직전인데 드라구신이 볼을 잡았어요. 롱킥을 붙여주잖아요. 보통 선수가 많이 앞쪽에 배치돼 있을 때 킥을 때립니다. 방향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게 앞으로 붙여줬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키가 큰 선수들은 대각선 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팔리냐, 무아니, 솔랑키, 반더벤 이런 애들이 이쪽에 몰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 드라구신이 킥을 하면 여기서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힘을 붙여야 되잖아요. 힘을. 그래서 이렇게 롱킥을 붙여줄 때 머리에 맞추려면 대각선으로 붙여주거든요. 대각선으로 붙여야 공격수 입장에서 달려들면서 헤더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드라구신의 킥은 요 공간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마티스텔한테 줍니다. 굳이 여기서 마티스텔한테 스피드 경쟁을 붙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제공권 싸움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마티스텔한테 그냥 롱킥을 붙여줘요. 이것도 이제 끝나기 마지막 장면. 시몬스가 볼을 잡습니다. 볼을 끌고 막 올라가요. 붙여줘도 이제 모자란 장면에서 시몬스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죠. 다 드라구신, 반더벤, 솔랑키, 무아니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몬스가 여기서 안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짧게 가려고. 그러니까 뉴캐슬의 수비가 수비 라인 갖추고 있다가 여기서 끊어서 걷어내는. 키가 큰 선수들은 제공권 싸움하려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시몬스는 스루 패스를 하고 싶고 키가 큰 선수들은 모두 다 뒤로 물러나고 싶고. 사실 여기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시몬스가 측면으로 돌리고 크로스가 올라오면 여기 있던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추는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손발이 안 맞아서 그냥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프랭크 감독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프랭크 감독이 경질도 정말 눈앞에 있고요. 경질이 눈앞에 있는 이유는 지금 순위가 너무나 붙어있는데 강등권하고 반등의 여지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고 오늘 오도베르가 부상을 당했는데 오도베르도 약간 무릎이 좀 꺾이는 부상을 당해서 부상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정말 이제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이 최악의 상황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다.